김보엽의 더 정치 특별방송 이철이와 함께하는 4.13 총선 전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이 소장께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시다가 손해를 보시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을 다 합쳐서 한 50석 남짓, 여당 의석 250석. 그래도 250석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200석 정도.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일반 회사원들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그런 기획력?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 문재인 또 다시 돌아온다며? 반문재인 정서라는 것도 실체를 떠가 보면 야권이 연대할까? 아니요, 연대를 위해서라도 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다른 변수가 될 박근혜 대통령 선거로 흥한 사람 선거로 망한다 이런. 세 분의 정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아주 잘 아시죠? 한겨레 TV에서 단련된 내공으로 JTBC 썰전에서 확 뜨신 분입니다. 그리고 182회부터 출연 대선같이 나타난 정치평론의 대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이 소장. 처음에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동의. 이철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을 맡고 계시죠? 밖에서 정치평론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막 비판하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람 몸살 앓고 마음고생하고 힘듭니다만 그래도 정치는 현장에서 뛰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두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성한용, 김의겸 선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철이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인데, 네, 정식 명칭이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네, 모익 기자 요즘 현장을 취재 안 하니까 잘 모르네요. 그래서 이번 총선 판의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다 세팅을 하는 분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이철이 우리 본부장의 손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개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이철이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를까요? 호칭은? 이철이 본부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이 익숙합니다. 그런가요? 좋습니다. 소장으로 하시죠. 이철이 소장께서 상당히 그 고액의 수입을 올리시다가 정치를 하러 가시면서 그 기회비용을 손해를 보시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끝에 올린 겁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철이 소장의 몇 년 전 별명이 확 뜨기 전에 별명이 월천 선생이지 않았습니까? 뭐 대략 그 정도로 짐작을 하시고요. 주요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서 대진표가 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정치인, 평론가, 정치부의 기자들은 전망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야권이 참패할 것이다. 여론조사할 때 좀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어렵겠죠? 여기서 저희는 더 민주. 제가 지금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론할 때 야당 얘기하다가 저희는 이러면 제가 방송에 빼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정체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근데 좀 자연스럽게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멀어서 내일 선거한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한 고전할 것 같습니다. 이 각본에 따르면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야당을 다 합쳐서 한 50석 남짓, 여당 의석 250석. 만약에 내일 한다면 아마 이 정도로 벌어질 것이다. 김의겸 기자는요?
네. 그래도 250석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좀 근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네, 저도 내일 한다면 한 200석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50일이 남아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쏘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도박판으로 치면 야, 판 키우자, 배판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래, 배판이 배판하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고 있고,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면 그리고 그 변수가 굉장히 큰 변수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당의 과반수 저지,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각각 들어볼까요? 성 기자부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 분열돼 있고요. 수도권 의석이 새로 조정되면 한 120석이 좀 넘을 겁니다. 영남이 다 합치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다 합치면 65석 정도가 되고요. 이 65석이 어느 정도냐면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다 합치면 그게 65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현재로서는 영남은 거의 다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겁니다. 호남이 28석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2석이 줄어가지고 호남 28석,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아마 47석 중에 야당 몫으로 돌아오는 게 한 20석 남짓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48에서 한 50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호남을 제외하고 충청,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어디도 지금 의석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에서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저는 2006년 지방선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51.6%였고 그 당시 호남이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지사 박준영 이렇게 당선됐고요. 열린우리당이 김한주 지사 한 사람 됐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기초단체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주의 구청장 5개를 다 민주당이 차지했고요. 전남시장 군수 22개 중에 열린우리당 5, 민주당 10, 무소속 7. 그다음에 전북의 시장구수 14개 중에 열린우리당 4, 민주당 5, 무소속 5 이렇게 가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 지금 구청이 25개 있는데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 25개 다 한나라당이 당선됐고요. 인천의 10개 구청장 가운데 9개 한나라당, 나머지 하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시장군수 31명이었는데 27명이 한나라당 당선됐고요. 열린우리당은 박영순 구리시장 다 1명, 그리고 무소속 3명 이렇게 당선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심하게, 아주 심하게 기울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풀어주셔야죠. 제가 이제 가장 비관적인 어떻게 하실라고? 전망과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게 좀 객관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 1945년 해방 이후에 가장 글로벌한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는 여야의 대결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거에 주변에 북한, 중국, 미국이 다 끼어들고 있어요. 4월 말까지 역대 한미 군사훈련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선거 일정하고 거의 겹칩니다. 말하자면 이번 총선이 거의 준전시 상태에서 치러지는 겁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둥펑 선보이죠. 사드 요격기지에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번 선거가 단순히 박근혜 대 김종인, 안철수 이렇게 구도가 짜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바마 대 시진핑까지 끼어드는, 아니면 그들이 가장 큰 손으로 이번 선거판에 뛰어드는 선거가 됐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변수까지 이번 선거에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고, 그 힘을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한번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권투를 찌자면 이 지금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건데 박근혜가 휘두르는 그 주먹을 좀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유효한 펀치만 날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보통의 선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득점도 따고 판정승까지 가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워낙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에 뭐 한 점 한 점 점수 따고 판정승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박근혜가 무리하게 공격을 해올 때 그 맞받아 쳐서 KO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네. 내일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굉장히 암울하겠지만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아마추어라서. 예. 뭐 우리 다 아마추어죠, 뭐. 여기에 혹시 더 보태실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이 선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꽃놀이패일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경제 성적표는 바닥입니다. 뭐 누가 봐도 바닥이죠. 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영길 대선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빠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요즘 말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선거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동안 버텼던 대외관계도 멍망인 상태죠.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뭐 거의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그 여권의 돌파구를 만약에 제가 여권에 있다면 새로운 대선 주자 아주 뭐 강력한 대선 주자를 내세우거나 일군의 뉴페이스들을 등장시키는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는데 그것도 지금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진박들이란 이름하에 이상한 점령군들이 득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권에 지금 몸을 담고 있다면 선거판의 흐름이 뭔가 불길한 조짐이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의 적폐나 문제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권자들 앞에 드러내고 그것이 선거의 잣대로 되게 만드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싸움에 저희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저는 큰 대세는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성패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어떻게 풀 거냐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선거연대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도 저는 결국 그 정치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좀 흐름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약간 느슨해 보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엄청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표를 안 줬던 그 이유는 야당이 믿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치 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으면 저는 거의 7, 80%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화끈한 승부를 보는 유혹에 저는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50일이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서너 번은 있을 텐데 그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만 잘 해내고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당장 내일 있을 투표만큼의 그렇게 비관적 결과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만약에 더민주나 야권이 서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망해야죠. 망하고 새로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궁적통이라 그랬나요? 저는 길이 조금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뭐 당사자로서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텀은 보이고 길은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또 50일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즉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이 무엇일까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당장 내일 투표를 한다면 1여대 다야 이런 구도 아닙니까?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야권이 연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약간
그 양당 지도부를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 태도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김종인 현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차라리 간명해졌다, 잘 됐다. 그래서 뭐 말을 그렇게 하면 시원하긴 해요. 어차피 정동영 의원 미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게 올바로 말을 한 건지 좀 의문이고요. 김종인 대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누가 진짜 야당인지 가려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가 이렇게 차라리 잘 됐다. 막판에 유권자가 가려줄 거다. 글쎄요, 선거가 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럼 안철수 의원 그 선거구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그다음에 김한길 의원이 광진갑인데 거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 예비 후보 뛰고 있죠. 전예숙 전 의원이라고. 다 이렇게 공천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태도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안에도 이제 기류가 좀 다르죠. 안철수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공천을 받겠다는 사람한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어떤 다짐 같은 거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막판에 후보 연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기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따라서 국민의당 안에서도 후보 단일화파, 협상파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숨까지 쉬지 말고. 일단 안철수 대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책연대는 있어도 선거연대는 없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이 목표가 아니라 대선이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선거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그게 진심이고 본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연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정말 우리 이철희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유권자들이 판단해주고 유권자들이 선택해주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힘에 의한 흡수 또는 힘에 의한 단일화 이게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야죠. 한쪽으로 쏠리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힘의 균형이 무너질 텐데 이미 사실 전국적인 판세는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2대1 이상의 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호남이죠. 호남이 그 균형 상태가 지금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 약간 높거나 뭐 거의 비슷하거나 이런 상태가 지금 근 한 달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엊그제 무등일보를 여론조사한 걸 제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지의 패턴이 정확하게 연령대별로 이 반비례를 하고 있어요. 20, 30대, 20대가 더민주는 거의 뭐 7대 3 정도로 높은데 거꾸로 60대만 되면 더민주는 뭐 20, 30% 그리고 국민의당이 7, 80%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이 무너지려면 더민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5, 60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 60대에 지금 그런 정서가 있다 그래요. 야, 이번 총선 끝나면 문재인 또 다시 돌아온다며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여전히 마음을 못 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안보 문제, 동북아 전체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받아쳐라 라고 주문했던 이유는 호남의 5, 60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누가 잘 계승하고 평화냐 전쟁이냐 이 갈림길에서 민족의 명운을 살려낼 수 있는 당이 어디인가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호남의 5, 60대가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그
팽팽한 힘의 균형 이게 깨지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갑자기 뭐 비를 불러들이고 구름을 불러들이고 그런 게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전략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김혜겸 선배가 얘기하는 관점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남북관계 이슈를 가지고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주장이 아주 틀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이나 더민주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수세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수세 이슈에서부터는 멀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뭐 앞서고 있다면 전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FGI를 하든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심이 가장 심각하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점에 주목하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면 전략인 것이고요. 또 하나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의 눈에는 과거의 문법과 과거의 프레임으로 지금 상황을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것이 그렇다면 과거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현재는 그 과거와 이미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 현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야당의 내부 분열이나 갈등이나 계파 싸움을 지켜봤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진 게 사실이고요. 또 지난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뭐 지금 정체성 갖고 이런 시비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유능한 경제정당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소구하고 있는지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흐름으로 보면 방향으로 보면 전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호남에서 이른바 반문정서, 반문재인 정서라는 것도 실체를 떠가보면 문재인 개인에 대한 저는 뭐 불신이나 혐오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의 문제고 향후 이 정치 구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충분히 저는 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 된다 누구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쉽게 답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가는 길은 그쪽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단순화해서 제가 이제 남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 이 소장이 지금 경제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당의 주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사실 그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안보 문제, 중국을 과연 이 적대시할 것인가 지금 이 사드를 문제를 가지고 그럼 당장 수출 막히죠, 유커들 안 오죠. 뭐 당장 제 주변에 그 주식 좀 한다는 봉급쟁이들 다 주식 날라갈까봐 지금 전전긍긍인데 안보를 통해서 경제가 위협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취하고 있는 노선은 이 북한의 미사일로 시작된 위기 또는 뭐 사드 배치 관련된 위기를 경제적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데미지를 주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설명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다 중점을 두되 이게 안보 문제 저희가 한 번도 저희 당이 사드 배치를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드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라는 그 입장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드가 우리 국민에게 우리 유권자에게 보통 사람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저는
경제 프레임으로 풀어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구도 얘기를 좀 조금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보통 일반 회사원들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그런 기획력, 상상력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3당 합당이 굉장히 좀 옳지 않은 짓이었고 하지만 정권을 또 잡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획이었던 것 사실이고요. 이른바 DJP 연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만 DJP 연대 안 했으면 김대중 정권이 전 탄생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위와 마찬가지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다. 이렇게 넉넉히 기대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인지 뭔가 정치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획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끌고 가고 이런 기획이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외로 지금 그 큰 수 한 수, 근데 신의 한 수를 둬서 이게 판이 뒤집힐 거라고 본다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성한종 선배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로 지금 승부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조금 더 직설적으로 가보면 아까 정동영 전 장관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더민주도 사실은 그까지 가서 영입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방식이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줄까 이런 회의는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너무 이렇게 더민주가 사실은 그 낡은 문법이라 그럴까요? 낡은 관행과 낡은 문법에 기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게 영원한 2인자, 2등 노선에서 머물렀던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뛰쳐나간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부터 절연하지 않으면 진짜 저희는 낡은 세력으로 비춰질 것이고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또박또박 가야 되고 어떤 유혹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50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넉넉히 유권자가 밀어줄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말씀 참 아프게 와닿는데 특히 당이 넉넉히 있다라고는 표현에 상당 책임은 전략개혁을 맡고 있는 제 몫인 것 같아서 이를테면 비유를 너무 과격하게 해서 마음 아프게 지금 죄송한데.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혹을 잘 이겨내는 거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전략 3개, 2개, 3개보다는 나쁜 전략 하나가 더 옳다라는 유용하다는 말도 있거든요. 저희가 당이 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조대로 갈 건데 다만 유권자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한 현재 선거판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투표를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좀 이렇게 정돈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중부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건지 국민들한테 좀 정리해서 한번 아직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연대를 위해서라도 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연대 외치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당에게 좀 궁색해 보이잖아요. 안 하겠다는데 자꾸 옆에 가서 뭐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궁색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죠. 그리고 유효한 전략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거는 이게 자꾸 연대 외치면 뭐냐면요. 없는 집이 힘들 때 힘 합치자고 자꾸 손 내미는 것 같은 이렇게 알리바이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명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당이 정말 처절하게 바뀌는 모습 제가 할 게 많거든요. 지금 오늘도 저희 당에서 3선 이상 중진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에 대한 몇 가지 방침을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거든요. 과격하대요 보니까. 네, 사실은 이런 싸움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 숙제거든요. 이런 숙제를 해내고 그 다음에
연대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지금 연대 담론이나 연대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요.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선자강,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선자강.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라도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친절하게. 아니 이거 저 대표도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대표도 얘기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얘기했고요. 목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잘안 예, 잘 안 다만 지금은 먼저 당이 강해져야 될 시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라는 거는 유권자들하고 하여금 전략적 투표를 하게끔 이렇게 강하게 유도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전략적 투표도 누군가의 이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야 전략 투표 생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쁜 세력으로나 이쁜 정당으로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 이쁜데 1대1로 붙여놓으면 표가 오고 싶어도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기권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40%라는 고정표가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 40%가 안 바뀝니다. 나머지 새누리당이 아닌 걸 다 합치면 60%예요. 그러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60%를 어떻게 하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이게 선거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 60%의 어느 정도를 투표장을 끌어내느냐가 저희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당이 뭔가 좀 관심이라도 받고 쳐다보기라도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랬던 건데 조금씩 옮겨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기조를 좀만 더 가져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숙제고 인적 쇄신 이제 가동이 됐고요. 어려운 싸움, 이게 건곤일책의 싸움입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 싸움을 시작했고 여기서 뭔가 좀 가닥이 풀리고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대로 60%를 어떻게 동원하느냐,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그게 사실은 저희가 집중할 겁니다. 사실 야권 얘기만 해도 밤새서 할 수 있잖아요. 밤샘 토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주로 비판이죠. 우리 그 또 다른 변수가 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삼권 분립이 명시된 나라에서 대통령의 변수 얘기하는 게 좀 슬프지요. 게다가 우리는 2004년에 탄핵 사태까지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얼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근혜 선거죠. 뭐 더도 둘도 아닌 딱 박근혜 선거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를 박근혜에 대한 찬반 선거로 저희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맥락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박근혜 선거로 갔죠. 근데 제가 어디 평론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선거 천재고 선거 여왕인 것 같고 네. 불행하게도 국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밤낮 없이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승률도 워낙 높아가지고요. 뭐 선거 천재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데 그때는 제가 약간 악담 삼아 했던 말이 뭐냐면 선거로 흥한 사람 선거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얘기를 했듯이 저는 이번 선거가 이게 어떤 정당이 몸담으니까 이게 말이 더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선거의 쓴맛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쓴맛을 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자신감이 이번은 과욕을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주어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찔린 데가 많으신가 봐요. 진짜 선거의 여왕이었죠. 그리고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두 개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싸움은 하나는 야당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여당 내부에서의 이른바 비박과의 싸움입니다. 두 개의 싸움을 동시에 치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자기의 인기가 없어요. 자기가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내보냈는데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유승민의 이제만 했는데 그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초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그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DNA, 몸속의 DNA가 이 안보 문제를 크게 한 번 더 판을 벌려보자. 그래서 두 개의 싸움 모두 다 이겨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과욕을 이번에 부리게 됐고, 그래서 그런데 그 과욕이 진짜 쓴맛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더민주가 잘해야 되겠지만, 네. 뭐 짧게 잘할게요. 예. 아니, 여당도 좀 시끄러운데요. 거기 뭐 증권가 찌라시 같은 데도 새누리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한구라는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의정활동 평가하면 거의 꼴찌를 했을 뿐인데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가고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낙제생이 지금 성적을 매기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른바 친박부터 몇 사람 치고 나서 아마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측근들을 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에 이게 좀 떴어요. 그 친박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서청원, 황우여 이런 사람들까지도 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건드리는 것 아니냐.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뭔가 사고가 난다면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제 피바람이 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권의 분란도 꼭 그렇게 안전하게 새누리당 한 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십니까? 상상 그 이상이니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보시죠. 김무성 대표와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 이름을 따서 김무성, 이양구 무한 갈등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김 기자는 전에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의 갈등은 파탄나는 갈등이고 여권의 갈등, 새누리당 내 갈등을 항상 찌그럭바그럭 하더라도 관리되는 갈등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건 하나는 이번에 무한 대결? 네, 무한 대결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대결을 김무성 대표가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양구 공관위원장이죠. 온갖 험한 말을 해도 도장 안 찍겠다 이런 말밖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안 친 게 김무성 대표입니다. 인정을 했죠. 싫지만. 그리고 공관위원들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다 자기 몫으로 한 명씩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친박입니다. 그런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구성하도록 김무성 대표가 그냥 놔두고는 이제 와서 도장 안 찍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항을 하는 신용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민주처럼 당이 쪼개지는 그런 갈등일까 싶은 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당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야권의 지지자들은 의원들이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도 서로 감정적으로 쫙 금이 가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다시는 합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지자들이 나눠져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기는 게 우리 편입니다. 안 볼 것처럼 서로 싸우더라 할지라도 다시 금방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다는 쯤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또 아래로부터 모두 다 관리를 받고 있는 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쭉 지역별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영남을 맨 나중으로 미뤄뒀죠. 영남에서 어쩌면 사단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전에 최경환 의원하고 잠깐 다른 기자들하고 같이 만났는데요. 대구의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한테 도전 중인 그 지역구 정도만 빼고 진박들이 치고 올라가서 경선 때까지 아직 한 달쯤 남았는데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좀 명남 쪽을 늦추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친박, 진박 쪽이 유리하게 해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 그 내부에서 그 선거법 왜 선거구를 빨리 획정을 안 해주느냐. 뭐 지역구 몇 명, 비례 몇 명 이것도 정해야 되고 선거구를 획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구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이 빨리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선거법하고 뭐 관심 법안들, 대통령의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을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통과시키자. 선거법 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다 선거운동하러 가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협상에 나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안심번호를 받아서 경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유선 전화를 통한 경선을 하게끔 만들고 이거는 결국
진박이 이기는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미쳐가지고 법에 정해진 안심번호 경선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성화니 뭐 노동개혁법이 이거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속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협상에 나간 분들은 그렇게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무지 힘들어한대요. 네, 거기다가 네. 안심번호뿐만 아니라 아예 경선할 여유가 없이 그냥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을 수 있는,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전략공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지금 선거의 시한, 문제가 진박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번호 경선하고 유선번호를 여론조사를 하는 거와 핸드폰, 우리가 안심번호는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두 개라면 많이 차이 납니다. 주로 유선번호 받으시는 분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표는 뭐 단순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도가 높은 표이기 때문에 진박들이 뭔가 게임을 해보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생기는 거라서 난감해요. 이 주제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면 현재 새누리당 내 갈등 그 양상이 더 불거져서 새누리당이 야권처럼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분열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구도는 1대 1이 되거나 잘 되면 아니면 1대 다네요. 일려 다야죠. 네. 일려다야. 이 소장님이 투표율 말씀하셨는데 40%는 고정이다. 60%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그 세대별로 어느 쪽이 더 많은 투표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구 구성 비율이 바뀌었다고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로 난 적이 있어요. 2, 3, 40대를 합친 것보다 50대 이상이 더 많다. 처음으로 그런 인구 구성 비율이 바뀌었다. 조선일보가 두 손 들고 환영할 기사라서 그렇게 크게 낸 것 같은데, 젊은 층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버니 샌더스 열풍이 인 것도 보면 미국에서 20대가 거의 뭐 70%, 80% 샌더스를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덕택에 지금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야당에게 변화가 있을 거다,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세대 대결 구도로는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분명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관점을 다르게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스윙부터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표를 달리 찍는 상당히 있습니다. 스윙보터라는 거는 이제 지지 정당을 바꾸는 걸 스윙보터라고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거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스윙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표죠.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옮겨 다니는 스윙표가 있는 반면에 투표하러 나왔다가 안 나왔다고 하는 이 표도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데, 영어로 하자면 A 정당에서 B 정당, B 정당에서 A 정당으로 바꾸는 걸 컨버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근데 투표 안 하던 사람이 이번 선거는 내가 나가야 되겠어라고 말하는 거는 영어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동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게 더 결정적인 변수냐 가지고는 정치학자들에게 논쟁을 합니다만, 저는 투표율 관점에서 보면 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의 비새누리 유권자층이 이번에 투표해야 되겠어. 투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정당의 몫이거든요. 정당이 해야 되고 후보들이 제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측면을 톡 건드려야 그래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고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파탄 났으니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되겠어라고 건드릴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혼내줘야 될 거다라고 건드릴 거냐, 아니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소수만 잘 살게 되고 다수는 점점 못 살게 만들었는데 내 삶이 점점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건데? 라고 건드리면 나올 거냐.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제가 예를 든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얼마나 잘 건드리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권에게는 뿌리 깊은 불신이 지금 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사실은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불신을 저는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일상적인 정치에서 보수보다 진보가 좀 미숙하게 대응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세력으로서 뭔가 맡겨볼 만한 세력으로서 어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거는 인적 쇄신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거를 그대로 써주느냐 그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전장이 형성되는 거라서 거기서 저희가 실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문제 집중합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게 유권자들 머릿속에 가장 최우선의 잣대가 되도록 안착시키는 것도 저희들의 몫인데 이게 사실은 야당이 그동안 굉장히 무능했던 잘 못했던 영역이라서 저도 이걸 잘 해낼 수 있을지 좀 자신은 썩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도도하게 바닥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기대 반, 분석 반. 여기를 보면 이번 총선이 보인다. 화제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 없지만 어디를 보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좀 볼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당, 또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에선 전 다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의 이제 주요 정치인들 선거가 아마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3대 대결하면 새누리당이 매우 유리하다고 봅니다. 철수나 김한길을 떨어뜨리겠다. 일종의 자객이죠. 자객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선거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희생번트의 개념으로서 비중 있는 분을 내세워서 선거연대를 안 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전략을 한번 구사하는 건 어떤지 물론 이게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지금 노원병이죠. 노원병에 더민주가 이동학 전 혁신위원도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당하고 협의해서 이른바 자객 공천으로 간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한번 이준석도 간이 한번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갔는데 당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을 내서 이대로 가면 안철수 대표도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야권 연대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자 이러는 거면 안철수 대표 성정이 그러면 더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요. 이동학 전 의원 말고도 그 양건모라고요. 예, 그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해 황창화 주신 선배도 황창화 있고. 전 도서관장도 있고 이분들을 너무 좀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득표력이 꽤 있고요. 저는 후보 단일화 안 된다고 해도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쉽게 당선되기 어려울 거로 보고요. 김의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비중이 있는 인물을 거기다가 공천을 하는 액션만 취해도 아마 양쪽이 감정의 파탄으로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재미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어떤 전술 전략상으로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경쟁자의 예우 정도는 서로 갖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광주에 이제 천정배 의원 지역구에 현재로선 뭐 경쟁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누굴 일부러 센 사람을 거기다 전략 공천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옳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예. 아니, 예 그러시면 어떻게 뭔가 좀 말씀하시죠. 아니, 동의한다는 거고. 예,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노원병에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하루 전화를 했더라고요. 두 분이 원래 친하시죠? 설전도 네, 방송을 같이 하시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이철희 소장이 네. 그런 네. 얘기가 한번 돌았어요. 예. 네. 전 현직 딱이네. 썰전 패널들끼리 이준석, 이철이, 안철수면 빅매치라는 이번 선거에 제일 뜨거운 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준석이가 전화해서 물어보길래 와달라는 뜻이네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너 오라는 얘기냐 오지 말라는 얘기냐. 오라는 거예요. 와야 자기가 당선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 내가 가면 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랑은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깝게 조언했던 사이인데 아무리 선거가 비정하지만 그렇게 짜여지는 건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담 같지만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에게 손수조 후보를 붙인 거는 전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수조 후보 개인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적장이잖아요. 상대편 장수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성한용 기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도 그런 전략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비정한 놈입니다. 예, 졸지에 안철수 대표를 적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적장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대표, 김한길 선대위원장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비례대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적 입장에서 답변드리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분들이 그나마 그 당에서 가장 지역구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빼놓고 다른 분들이 수도권에 나가서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자기 지역구에서 승부를 볼 걸로 예상합니다. 서울의 또 관심 지역구가 종로잖아요. 잠재적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정세균 전 대표, 두 분이 맞붙을 가능성이 좀 있는 곳이죠. 박진 전 의원하고 지금 경선을 우선 봐야죠. 그렇죠. 그 네. 새누리당에서 형 동생이 서로 양보하라고 그러고 있죠. 예, 나이는 이제 박진 전 의원이 많은데요. 정치적인 비중은 오세훈 전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정세균 후보하고 정세균 의원하고 가상 대결을 붙이면 오세훈 시장이 많이 이기는 걸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공천 싸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마포 갑도 좀 재밌는 지역이에요. 노웅래 의원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여론조사하면 노웅래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민의당에서 누가 출마하면 넘어갈 수가 있다. 여기 마포 갑하고 을이 다 18대죠. 한나라당이 다 당선이 됐던 지역입니다. 과거 같으면 대구 지역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붙는단 말이에요. 거물 대 거물의 대결. 누가 될지 한번 세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네, 전 김부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김부겸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대구 사람들이 거기는 유일한 기준이 그겁니까? 네. 대구 사람들이 다 안돼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 얘기가 김문수 그분의 의원이 기준이죠. 불리하다. 네, 그분의 기준. 네, 그분의 네. 기준. 최경환 의원의 기준인 것 같고요. 약간 관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문수 전 지사죠.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한 20% 가까이 뒤지고 있는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대구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뛰어들므로 해서 모든 이슈가 진박이냐 비박이냐 이걸로 몰리면서 김부겸과 사실은 김문수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김문수가 이걸 반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묻혀버림으로 인해서 바닥을 팍팍 기면서 김부겸의 노력이 성과를 맺는 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김문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안 할 때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뒤집을 수 있는데 그 뒤집을 수 있는 뒤집기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김부겸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하는 거죠. 일단 본인 선거구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서 저는 김부겸 후보가 이길 것 같고요. 뭐 평론가적으로 해석하자면 뭐 이정현 효과도 좀 있는 거고 또 전체 판세가 아까 우리 송환영 기자 말씀처럼 여권이 대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 야박하게 이렇게 투표 안 해도 넉넉하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 보면 저는 김부겸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대구에 또 다른 화제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동구을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대결. 여기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누가 의원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
아니 그것도 제 얘기보다 그쪽 대구 국회의원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그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이재만 전 구청장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대구 유권자들도 이제 그걸 뒤집어서 결과를 내놓기에는 좀 너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좀 창피하는 것 같다. 뒤집기 어렵겠다. 그걸 뒤집으려면 수도권에서 최소한 5석은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뭔가 유승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경선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탈이라도 나면 대구 1석과 수도권 5석은 바꿔야 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아마 개입할 수 있을 텐데 이미 그때가 지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자를 절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신자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잠재적인 자기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유승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은 맞는데요. 그건 여야 대결일 때 대부분 이긴 거고요. 사실은 당내 선거에서는 진 적이 많습니다. 국회의장도 졌고요. 뭐 원내대표도 유승민, 이주영 했을 때 진 겁니다. 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대표도 진 거죠. 서청원이 김무성한테 진 거고. 그래서 당내 선거에서는 선거의 여왕이 아니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을 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도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지 않을까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배신한 거 아닙니까? 주어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약속하고 뽑힌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킨 거 배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약집 이름이 세상을 바꾼 약속 뭐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서 약속을 바꾸는 세상 뭐 이렇게. 대통령? 예.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경태 의원은 관심 있으세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정말 표적 공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표적 공천하면 도와주는 거죠. 지금 야당 쪽에는 별 기회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당에서 경선에 뛰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조경태 의원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새누리당 쪽 부산 전직 의원한테 오늘 낮에 들은 얘기입니다. 좀 두고 보시죠. 그 부분도. 대구의 김부겸처럼 부산에서 또 고생하는 더민주 후보가 있잖아요. 김영춘 전 의원은. 김영춘, 최인호 이런 분들 꽤 그 강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동정표가 사실은 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 지형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번에 뭐 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네요. 경남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씨름 선수랑 붙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김경수 됩니다. 예. 거기는 됩니까? 네, 제가 그저께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요. 네. 야, 분위기 정말. 가면 개소식하면 당선되는 겁니까? 아니, 될 때만 갑니다. 네.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이렇게 신도시, 장유 신도시가 있고 그래서 갔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후보의 강점이 젊은 층에 있는데 개소식에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된다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왔었고요. 제가 지금 거론한 쭉 중에 가장 확실하게 전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창원 성산에 노회찬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전해 들은 거 없으세요? 그건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쉽지 않을 거라고들 보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강세가 있었는데 지금 그쪽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변했다고요. 물론 그나마 야권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단일화되면 좀 승산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가 진보 후보들끼리는 1차적으로 해서 노회찬으로 됐고 다음에는 더민주하고 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후보 단위라 선거연대가 안 돼도 그 지역 단위에서는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앞부분에서 광주 호남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가 선거가 8개인데요. 사실 한 선거구로 봐야 되죠. 지금 저희 당에 남아있는 현역 의원은 2분이고 현역 구도로 보면 저희가 야당
있는 구도인데 관심 있는 지역이 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관심 있는 지역인데 천정배 대표에게 어떤 후보가 나설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선거구이죠. 더민주가 영입인사에서 꽤 점수를 많이 땄잖아요. 양양자 전 삼성상무, 오기영 변호사, 김민영 이런 분들이 대체로 다 광주 쪽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송영길 전 시장이 천정배 의원하고 혹시 선거를 치르면 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까? 처음에 호남에 이제 새로운 인물군을 형성할 얼굴로 이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본인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가보니 분위기가 영 아니고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서 쿨하게 회군했습니다. 광산을은 어떤가요?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대결 아닙니까? 저희들 조사로서는 이용섭 전 의원이 일관되게 앞서는 정당 지지율도 앞서고 후보 경쟁도 앞서는 지역이고 저희들은 8개 중에 가장 확실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 전북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동영 전 대표의 국민의당 입당이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질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죠. 정동영 의원이 입당을 발표한 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한 1, 2% 좀 올랐다가 다시 금방 원위치하는 걸로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향인 걸로 그렇게 오늘 더 리얼미터 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전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지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국민의당에. 근데 뭐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뭐 수도권까지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북에서 그나마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서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광주하고 전남 그리고 전북 이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던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을 하는데 사이좋게 나눠 갖게 하든가 몇 대 몇으로 되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힘을 몰아줄 것 같은지. 저는 몰아줄 거라고 봅니다. 그게 8대 0이 될지 7대 1이 될지 6대 2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쏠릴 겁니다. 네, 저도 쏠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물론 탄핵이라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긴 했었지만 몰아줬던 거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아니면 도지 그 어중간한 뭐 5대5나 6대4로 나눠 갖는 그런 현상은 광주 호남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 광주 전남에서 이제 세대별로 좀 선호하는 정당이 다르고 이게 아마 선거 막판까지 서로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주 전남은 의석이 좀 나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수도권까지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화재 지역구 중에 혹시 안 짚은 데가 있나요? 대충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당이 1992년도에 분당이라는 선거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손학규 대표가 2011년인가요? 보궐선거에서 한번 이긴 이래 더민주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그야말로 새누리 의원에게는 정말 천당 밑에 분당인 그런 지역구인데 저는 이재명 시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비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분당 갑을 모두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큰 차이로 시장 선거에서 이겼어요. 분당 갑에서 뭔가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변수, 정책 변수, 구도 변수, 후보 변수까지 물론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월 13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저는 선거 결과가 예상과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고 좀 거기에 기대까지 좀 섞자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의석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수. 오차범위 5석은 봐드릴게요. 아니 저는 여소야대가 되면 좋겠어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뭐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성한용 기자나 김영건 선배가 취재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여소야대 사당 체제 여소야대일 때 의회가 가장 잘 운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잘 그죠?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때라서 저는 그 실험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도 있고 여소야대 속에 더민주가 일당을 하면 어떨까? 예. 가장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표정을 앞에서 이렇게 지으시네요. 김호경 기자는요? 저도 이야기하면 택도 없다고 할 것 같은데요. 사당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여권이 분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었던 것 같고,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1대1 구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이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유권자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3당, 제4당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숫자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지금 흑수저, 금수저로 이야기되는 민생 파탄과 여러 가지 실정들, 이런 것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굉장히 큰 힘으로 이 판에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저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셨던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이제 강하게. 근데 조정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간이 좀 있고요. 이게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좀 복잡해져 가지고요. 이제 뭐 나비 효과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 이철희 소장이 저렇게 왼발을 위에 올리고 있는지 오른발을 위에 올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고 선거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복합적으로 거의 양자역학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권을 이뤄본 그 악몽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를 하는 굉장히 좀 정치인들 자체도 좀 약간 무서운 데가 있고요. 그쪽 유권자들도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년 동안 나라가 망할 뻔했다. 라고 진짜 믿고 있어요. 사람 머릿속을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언론 지형일 겁니다. 지금 정편 효과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고요. 네, 한겨레 신문 창간할 때 여야 또는 보수 진보의 지형이 한 7대3, 좀 지나니까 8대2, 이거 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 느낌은 한 9대1이 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논객들이 만드는 그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180석에서 200석 정도 여당이 가져가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현재보다 의석이 조금 줄어들고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만들기가 좀 어렵고 좀 아주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현재로서 예상을 합니다. 반박하고 싶으시죠? 아니 워낙 쪽집게라서 그동안 선거에 사실 쪽집게처럼 맞추셨죠? 지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조지 레이코프라고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표피적인 표층에 있는 프레임, 나타난 프레임이 있는 반면에 심층 프레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드러나 있는 프레임만 보면 야권이 절대 열세고 불리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리하니까 또 다른 걸 자꾸 보려고 애를 쓰게 마련이긴 합니다만, 심층 프레임은 진짜 우리 김여겸 기자님 말씀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이 심층 프레임에서 끓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분출시키느냐가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이것만 분출시키면 저는 진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린다. 백성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힘 실어주고 봉사하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와서 딱 뒤집어 놓고 내가 옳았지? 이렇게 말을 한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 가져올 상황이 많은 전문가들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역시 시민들이 깨어있고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높은 정치의식만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뒤에 총선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꼭 이 자리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